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한 2, 3학년 이렇게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나이를 가늠을 못해서 그런지 저희 애랑 비슷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또래로 많이 보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발표도 제가 거의 안 해보고 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더더욱 안 해보다 보니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제가 주로 강연을 많이 했어가지고 어린 친구들한테 이 3D 프린팅 물론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그래도 기초적인 좀 배웠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대가 확 내려가서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용을 만들다 보니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 친구들 저희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애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줬거든요. 했더니 뭐 대충은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서 기계공학 생산 전공을 하고 있는 박민수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이제 제 양력을 잠깐 넣었었는데 지금 자료를 체인지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만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부터 기계공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래서 서울대 기계공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원 생활을 조금 하다가 대학교로 와서 지금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있고 퍼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미국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비지팅 스칼라로 있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부터 저는 원래는 이제 생산공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걸 합니다. 생산공학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 이마트 가시면은 있는 요런 장난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그 다음에 오락기, 핸드폰, 그 다음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익숙한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제품을 쓰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오고 어떻게 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잠깐 해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3D 프린팅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상 이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쓰는 빔 프로젝터라는 얘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처음부터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플라스틱 이런 껍데기들 대부분은 기름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유라는 것을 뽑아내면 그 원유를 가열을 하죠. 가열을 하면은 온도마다 조금씩 다른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 물질들 중에 우리가 일부 물질을 추출을 하면 이런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쇳덩어리들은 우리가 땅에서 파내죠. 땅에서 파내가지고 광석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쇳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로우 머티리얼, 원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똑같이 땅에서 파내고 똑같이 땅에서 파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요 10,000원짜리 빔 프로젝터가 되고 어떤 것들은 한 200만 원짜리 이런 빔 프로젝터가 얘죠. 얘는 빔 포인터고 어떤 것들은 10,000원짜리가 되고 어떤 것들은 200만 원짜리가 되죠. 똑같은 재료에서 옵니다. 똑같은 기름에서부터 추출해서 가격대가 천차만별 아주 저렴한 1,000원짜리 여러분들 그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수천만 원짜리 아주 비싼 텔레비전까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재료를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중간 단계를 우리가 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라는 것은 결국은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우리한테 편리한 여러 가지 형태로 형태를 바꾸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제조 생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제조 생산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 즉 똑같은 재료를 얼마나 비싸게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저렴한 물건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조 또는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쉽게는 재료를 녹여서 만듭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하는 것 중에는 뭐가 그 슬라임 우리 애가 많이 가지고 놀는데 슬라임을 이렇게 쭈물떡쭈물떡 해서 어떤 틀에다 넣고 딱 찍으면 그 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슬라임 안 갖고 노나?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금속 우리가 단단한 쇳덩어리도 한 1700도 정도 되면은 대부분 액체처럼 이렇게 녹게 됩니다. 또는 플라스틱들은 대부분 한 150도에서 200도 정도 되면 이렇게 액체처럼 녹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우리가 붕어빵 굽듯이 틀에다가 넣고 찍는 과정을 철을 녹이면 캐스팅, 주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플라스틱을 녹이면 우리가 몰딩, 뭐 여러 가지 사출, 주조, 사출 또는 압출 이와 같은 몰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캐스팅 또는 몰딩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공정을 거쳐서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공정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조이닝, 용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를 이어붙여서 만드는 공정. 그 다음에 커팅, 뭔가를 잘라서 만드는 공정. 여러분들이 조각칼 같은 걸로 나무판을 잘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커팅. 그 다음 플라스틱 월킹이라고 하는 건 소성 가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두드려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판재가 있는데 어떤 금속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때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망치로 조금씩 두들겨서 휘거나 펴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공정. 또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하이 에너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레이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햇빛이 쨍쨍할 때 이렇게 갖다 대고 밑에 까만 종이를 갖다 두면 어떻게 돼요? 불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미도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럴까요? 빛이 모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실 형광등 밑에서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빛이 평행해야만이 형광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산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요. 빛이 만약에 형광등이 똑바로 나오면 이 형광등 밑에만 밝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광등은 빛이 퍼져나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형광등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도 밑에가 전체가 밝아지도록. 그런데 태양과 지구는 굉장히 멀리 있죠. 태양도 원래는 확산광이라고 하는 퍼지는 빛을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평행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퍼지는 빛은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행한 빛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빛 밑에서 볼록렌즈를 갖다 대면 이렇게 빛이 모여가지고 고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고출력의 빛을, 평행한 빛을 한 점으로 모아서 높은 열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레이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는 아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유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런 캐스팅, 몰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제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여러분들 배웠죠?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 청동기죠. 청동기면은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청동기부터 해서 이런 하이 에너지 프로세싱이 대략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즉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3D 프린팅은 대략 한 20년이고 한 40년,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역사는 1980년대 MIT에서 액체형 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광중압 방식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최초로 만든 것이 3D 프린팅 또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방식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들이 또는 어린 친구들이 3D 프린팅 그러면 그냥 화면에 뭔가 있고 엔터 누르면 우리 그 집에서 프린터기 하듯이 프린터기가 뚝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3D 프린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잘못된 용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팬시하게 보여야 정부도 돈을 주고 회사도 돈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팅, 뭔가 3차원에서 갑자기 뭔가 뚝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정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3D 프린팅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다른 뭐 녹여서 만든다든지 깎아서 만든지 이런 공정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게다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최종 제품의 품질이 기존에 수천 년을 이어온 기술에 비해서 고작 4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자체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이 만능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직은 커가는 기술이고 이 3D 프린팅을 잘 활용하는 기술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는 기존의 어떤 기술보다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은 프리마 3D라고 해서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Lab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조,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를 가지고 뭔가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7, 8년 전부터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조만간에 여러분들 집에도 한 대씩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이크로 LED라는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또 요새 핫 이슈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발하는 뭐 그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는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중간 과정인 생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프린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정식 명칭은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적층 제조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의 표준협회에서 ASTM이라고 하는 미국의 표준협회에서는 이 3D 프린팅을 7가지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본 방식은 아마 여기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ME 방식 또는 FDM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여기는 지금 현재 보이진 않는데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이렇게 우리가 글루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 올리는 이러한 방식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머티리얼 익스트루전, 머티리얼을 익스트루전,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어서 만든다.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그 다음 파우더 베드 퓨전, 바인더 제팅, 머티리얼 제팅 뭐 이런 방식들이 주로는 산업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러한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는 레이저라고 하는 광을 모아서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하는 이런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액체 플라스틱을 고체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공정,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파우더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붙여서 만드는 공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을 녹여서 밀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것들 몇 가지를 일단 가볍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3D 프린팅의 7가지 방식, 즉 3D 프린팅 자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냐? 저는 주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재료를 프린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재료를 좀 한꺼번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동시에 출력을 해서 풀컬러, 프린팅을 하면 풀컬러의 제품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뭐 요거는 사실 재미삼아 만든 거긴 한데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토크로믹이라고 해서 광변색 소재입니다. 특정한 빛을 받으면 색깔이 바뀌는, 쉽게 말하면 실내에서는 이렇게 흰색인데 태양빛에 들고 나가면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는 UV에 반응을 해서 색깔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을 해서 2가지의 서로 다른 물질을 한꺼번에 출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드는, 어디다 쓰이느냐?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구간은 딱딱한 재료로 만들었고요. 일부 구간은 굉장히 유연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구간에는 우리가 빛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바뀌도록 만들었고 오른쪽 구간에는 빛을 받으면 노란색으로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린 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똑같은 색깔로 하나의 물질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내가 어디가 딱딱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UV 램프를 비추게 되면 이와 같이 색깔이 바뀌면서 내가 어디가 파손이 잘 나는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뭐 이런 가시화 도구로 저희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어디다 쓰이냐면 로봇 그리퍼.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합을 넣으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편편하게 있다가 공합을 넣으면 이렇게 오므리 맺히면서 우리 그 뽑기방 가면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뽑는 거 있죠. 그 집게를 이렇게 공기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프린팅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비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돼지 저금통을 깨트릴 그런 제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좀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도 연구실 학생들하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요즘은 학생들이 하나 모르겠네.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보면은 총이 이렇게 막 쏘다가 이렇게 변형 버튼을 딱 누르면 변형이 돼서 또 뭐 다른 무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총이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한 150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총이. 근데 그 총은 모양만 움직이고 실제로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변신 총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신 모듈을 탑재를 해서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나 또는 오버워치나 이런 게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총을 만들어 보자.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오락실이 거의 없죠? 네. 오락실이란 걸 아나 모르겠네. 오락실에 가면 왜 이게 총 들고 쏘는 게임들이 있죠? 대부분은 그 총 앞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화면을 보고 화면을 인식을 해서 이 총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를 아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딱 정해진 게임에서만 그 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 게임에서나 쓰도록은 그게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가속도 센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치 센서를 집어넣어서 어떤 게임에서든 동작하도록 만든 그런 총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버워치죠. 오버워치의 트레이닝 모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을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총이 이렇게 변신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토르비온 시계라는 겁니다. 토르비온 시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 가면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 시계도 있고 3,000원짜리 시계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롤렉스니 뭐라 그러죠?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아주 비싼 뭐 진짜 손목에 집 한 채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똑같이 시계를 가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시계라는 것에 특정한 디자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토르비온 시계라고 해서 100% 3D 프린팅을 해서 이 시계는 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행성처럼 돌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기능적인 차이는 없지만 그냥 좀 멋지고 특이하게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을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뭘 하지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음식부터 로켓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걸로 하죠 뭐 이렇게 했다가 로켓은 저희가 만들진 않고 다행히 저희는 푸드 프린팅, 음식은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푸드를 어떻게 프린팅하느냐 그 다음 전자제품도 저희가 프린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어떻게 프린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게 사람 뼈를 프린팅합니다. 뼈랑 이빨을 프린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뼈랑 이빨은 또 어떻게 프린팅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프린팅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고 가벼운 푸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푸드 프린팅을 왜 하느냐?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여러분들 생일날 케이크 싸면 이렇게 뭔가 데코레이션들이 들어가죠. 그 데코레이션들이 대부분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수작업으로 만들면 한 10년 만든 사람하고 어제 만들기 시작한 사람하고 능력치가 다르다 보니 모양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이거를 좀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장미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로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공주 모양을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원하는 대로 뭔가 프린팅을 해서 음식을 데코레이션하면 10,000원에 팔던 케이크를 한 10만 원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중문 제작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3년 아니고 한 4년 전에 저도 학생들하고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사업에 뛰어들어 보자 해서 네, 이거는 재미삼아 유튜브에도 한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홍보 영상으로. 그래서 왼쪽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 아주 정성을 들여서 설탕을 녹여서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뭔가를 만들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삼아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모양이 안 이뻐서 여자친구가 받기를 거절했고 이 친구는 맨날 놀다가 지원과 같이 우리가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다운받아서 클릭만 했더니 아직은 좀 지저분한 기계지만 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사탕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이쁜 모양의 사탕을.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지금 현재 대략 한 10년 전부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은 재료를 가열을 해서 여러분들 초콜릿을 온도를 높이면 초콜릿이 녹죠. 그와 같이 대부분의 먹는 재료들은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녹게 됩니다. 그래서 녹은 재료를 이렇게 짜가지고 만드는 방식 또는 애시당초 밀가루 반죽 얘는 밀가루 반죽이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짜가지고 우리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방식 또는 설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는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프린팅 해보자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만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재료만 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2가지 색깔의 초콜릿 한번 출력을 해보고 밑에는 빵을 출력하고 위에는 이렇게 초콜릿을 출력해서 한꺼번에 출력만 되면 내가 빵 위에 초콜릿이 발린 뭔가를 먹을 수 있게 요거는 실제 되진 않습니다. 네, 되진 않고 이제 컨셉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한 형태로 프린팅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부분 하나의 재료 또는 재료와 재료를 따로 출력하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콜릿을 출력을 하는데 이 초콜릿을 좀 다양한 풀 컬러로 초콜릿을 딱 출력했을 때 뭔가 진짜 꽃 같은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 진짜로 내가 먹을 때 눈으로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좀 이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초콜릿을 녹이면서 중간에 스태틱 믹서라고 하는 정량 믹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2가지 색깔의 초콜릿을 우리가 적절하게 위쪽에서 제어를 해서 아래쪽에서 혼합이 되도록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색깔이 쭉 변하도록 연속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프린팅하는 것을 2019년에 저희가 CES 미국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전시회에 나가서 이걸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근데 사실 초콜릿은 먹는 거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워낙 온도에도 민감하고 수분에도 민감하고 그냥 먹는 것만 좀 이쁘게 먹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은 여러분들 몸에 넣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몸에 수술용 도구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두 번째는 초콜릿보다 좀 단단한 재료로 한번 프린팅을 해보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설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몸에 넣을 수는 없고 몸에 넣으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근데 설탕인데 설탕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설탕 좋아하죠? 사탕 같은 거. 근데 사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빨도 썩지만 더 큰 문제는 살이 쪄요. 당뇨가 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설탕을 매일 먹으면 당뇨라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미각은 굉장히 멍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이더라도 내부에다가
뭔가 이렇게 공극을 많이 주면, 빈 공간을 많이 주면 사람들은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요만큼만 먹어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느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거 뭐예요? 그렇죠. 홈런볼. 요거는 꼬북칩. 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은 잘 안 먹죠. 로터스라고 하는 커피에 찍어 먹는 비스킷이에요. 먹어봤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어때? 먹으면 맛있죠. 네. 네, 딱딱하죠. 그래요? 자, 똑같이 다 뭘로 만들었냐면 밀가루로 만들죠. 다 기본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어떤 놈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놈은 입에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녹고 어떤 놈은 바삭거리고 식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 공기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로 만들더라도 이 먹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설탕을 이용해서 밀가루보다 훨씬 단단한 설탕을 이용하면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사탕,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설탕하고 물엿을 녹여서 얘를 틀에다 넣고 부어서 만듭니다. 내부에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솜사탕 같은 경우는 이게 혀를 갖다 대면 그냥 스르륵 녹아버리죠. 이유는 내부에 굉장히 많은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알상탕부터 해서 솜사탕까지 이 모두 원재료는 설탕이지만 이 설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부의 공기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기의 양에 따라서 얘가 달고나와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솜사탕, 알사탕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서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게다가 이렇게 다양한 멋진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설탕을 이용을 해서 내부의 형태를 제어하고 그 다음 외부의 형태를 제어하면 아주 이쁘면서도 식감이 특이한 뭔가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예, 저희가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설탕 가루에다가 먹을 수 있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했던 거는 이제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짜가지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넣는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설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설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열을 하면은 녹는 순간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가 갈변화 현상 또는 캐러멜라이제이션, 우리가 카라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색깔이 원래는 우리가 설탕을 녹였을 때 뭔가 투명한 사탕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투명한 빛을 띠죠. 근데 이렇게 갈색을 띠게 되면 사람들한테 뭔가 식감에 영향을 미치니 이걸 말고 좀 뭔가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프린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감미료라고 얘기를 하죠. 설탕 대체제 다 끓여봤습니다. 종류별로 한 100가지 정도를 사서 모조리 다 끓여봤더니 대부분은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또는 이렇게 우윳빛으로 바뀌거나 또는 끓이면 너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말티톨이라는 재료입니다. 이 말티톨은 실제로 어디다 쓰이냐면은 제로 슈거 음료나 또는 제로 슈거 과자에 많이 쓰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미 먹어도 되는 걸로 검증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장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탕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탕은 한 200도 가까이 온도를 올려야 녹습니다. 잘. 그래서 온도를 높이고 200도로 높인 애를 바로 40도로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계를 통해서 실제로 설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의 형태를 이렇게 격자 구조,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허니콤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벌집 구조, 그 다음 힐버트 커브라고 해서 무슨 조선시대 창틀 같이 생긴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많이 넣은 것, 적게 넣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더니 좀 적게 넣었더니 달고나랑 비슷한 식감을 가졌고, 요거는 이제 기구적으로 실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처 테스팅 방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적게 넣었더니 달고나 수준, 좀 많이 넣었더니 그냥 사탕, 그리고 중간쯤 넣었더니 뭐 비스킷. 그러니까 요 내부 형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설탕인데 어떤 거는 여러분 비스킷, 어떤 거는 좀 덜 단단한 비스킷, 어떤 거는 초콜릿, 어떤 거는 마가레트, 그다음 달고나 이런 아주 바삭거리는 부스거리는 느낌.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국제전에 발표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먹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여기 먹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한테 팔아봐야 개당 한 500원, 1000원 이렇게밖에 못 팔잖아.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500원, 1000원짜리를 팔고 싶지는 않고 똑같은 설탕을 만들어도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비싼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의료용 기구들은 당장 내가 내일 죽을 판인데 10만 원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 10만 원, 20만 원에도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제가 보안 사역에 걸려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모 제약회사랑 하는 거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떤 약은 요 위 10도에서 녹아야 되고 어떤 약은 요 위에서 녹아야 되고 녹아야 되는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약은 바깥에 이렇게 껍질이 쌓여 있고 어떤 약은 알약채로 먹죠. 먹기 편하라고가 아니라 어디에서 녹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우리가 제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설탕을 이용해서 껍데기를 만들면 얘를 아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래서 맞춤형 약품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 괜찮은데 고기에 비계 이런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혀요.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혈관이 자꾸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을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스텐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혈관을 잡아 늘립니다. 잡아 늘리는데 그게 계속 넣어놓으면 안 좋겠죠. 근데 설탕을 넣어놓으면, 설탕을 이용해서 스텐트라는 구조를 만들고 몸에 집어넣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설탕은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원래 먹어도 되는 물질이니까 스텐트를 제작하는데 이런데 지금 현재 활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푸드,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이러한 음식 계열의 3D 프린팅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이 못 봤을 텐데 내년 정도 되면 국내 그 꽤 큰 제빵회사? 하여튼 여러분들 집 앞에도 대부분 있는 P로 시작하는 거기랑 그 다음에 30어로 시작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푸드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게에 가서 원하는 그림을 고르면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현재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기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드론 이런 거 많이 보죠? 드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못 봤나? 네, 드론. 그 다음에 핸드폰, 자동차 핸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핸드폰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죠. 그리고 바깥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쓰던 핸드폰은 통화하려면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지국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뭔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안테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안테나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인테나라고 해서 핸드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핸드폰 회사, 애플, 삼성, 뭐 갤럭시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을 더 크게, 그 다음에 더 뭐 고화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얇고 가볍게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드론이 비싼 드론과 저렴한 드론의 가장 큰 차이는 무게입니다. 비싼 드론은 조금 가벼우면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게, 결국은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무게를 덜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게를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근데 드론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게임도 돼야 되고 전화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카톡도 돼야 되고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기 회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B라고 하는 기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껍데기도 있는데 여기다가 기판도 따로 놓고 뭐도 따로 놓고 뭐도 따로 놓고 계속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인베디드, 껍데기가 전기 회로 기능도 같이 하고 얘가 하나의 도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회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판 보이죠? 이 중간에 이렇게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드론 껍데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전기 회로를 다 집어넣자는 거죠. 가장 지금 현재 선두에 있는 것이 핸드폰이죠.
예전에는 여기에 안테나가 따로 있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케이스 자체가 회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테나도 들어가고 와이파이 모듈도 들어가고 와이파이 안테나도 들어가고 NFC도 들어가고 블루투스 안테나도 들어가고 요즘은 이 핸드폰 뒷판을 열면 그 뒷판 전체가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거는 껍데기고 그 안에를 뜯으면 네.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면 자동차 핸들에 요즘은 뭐가 많이 달려있죠. 버튼들 뭐 음악도 넘기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아직은 현대자동차는 거기 버튼을 뜯어보면 이렇게 선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전선이 지나가는데 독일의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선이 하나도 없이 핸들 뜯으면 핸들 전체가 이런 회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구조를 만들면서 구조만 껍데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프린팅이 이전에는 형태만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능도 함께 하도록 여러 가지 전기 회로가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말을 들어야 되나? 그것도 움직이기도 힘들잖아. 잠시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뭐가 좋을까?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걸 써봐. 자, 이게 이제 움직이기 편한 거야. 생각보다 이게 확 와닿지 않죠. 네. 학생들을 만들면서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만들던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그냥 외형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외형 안에 전기 회로가 바로 만들어지도록 광반응을 일으키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특수 용액을 만들고 이 특수 용액에다가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특수 용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활성화되면서 이 물질이 전기 회로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희가 레이저를 쏘니까 이렇게 뭔가 형상이 나타나죠. 이 형상이 원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었는데 저희가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바뀌는 이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레이저 셀렉티브 신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도 만들 수가 있고 아주 순간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캐패시터라고 불리는 전기적 배터리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요거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기존의 3D 프린팅에서 껍데기만 만드는 걸 전기적 기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프린터에서 딱 출력하면 바로 전화가 되는 뭐 아직까지는 묘연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정말 먼 미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시간 배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세라믹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 있죠. 이 돌멩이들이 대부분 세라믹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이어 붙여야 돼요. 뼈가 이제 그냥 두동강으로 똑 부러지면 얘가 안 움직이도록만 잘 동여매면 되는데 얘가 한 3조각, 4조각이 났다. 그럼 그 부러진 뼈들을 이어 붙여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금속판을 집어넣습니다. 티타늄하고 알루미늄하고 합금으로 된 금속판을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이어 붙입니다. 볼트로 구멍 뚫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이미 많이 상용화 됐고 실제 지금 현재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오토바이 나중에 좀 조심해서 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헬멧을 안 쓰면 사고가 나면 턱이 다 날아갑니다. 여기가 다 날아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졌을 때 여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턱뼈 자체가 없어집니다.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엉덩이 뼈를 자릅니다. 엉덩이 뼈를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요. 그리고 턱뼈를 비슷하게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구멍들 뚫어서 이어 붙여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다리가 좀 짧아져요. 양쪽을 똑같이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짧아지고
근데 또 사람들이 키에 민감하잖아.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3D 스캐너로 얼굴을 스캔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이 턱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티타늄이라는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 붙입니다. 티타늄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아주 잘 적응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금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어머님 아버님들은 좀 아프면 병원 가서 뭘 찍냐면은 CT를 찍고 또 좀 더 아프면 MRI를 찍죠. 근데 CT는 엑스레이를 찍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MRI는 뭐냐면 자기 공명이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합니다. 근데 여기 금속을 집어넣으면 자석에 딸려갑니다. 그럼 뜯어져요, 여기가 피부가. 그래서 MRI 찍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금속 박아놓은 거 있는지 난리 납니다. 그래서 금속이 들어간 채로는 MRI를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아파 죽겠는데 여기 들어있다고 해서 MRI를 못 찍으면 이게 다 째고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기존에는 금속을 넣었다면 금속이 아니라 사람 뼈에 가장 가까운 재료가 세라믹 중에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르코니아라는 거는 사람 이 두개골이 함몰됐을 때 또 두개골을 대체하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이빨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안 하겠지만 이빨이 깨졌을 때 임플란트 재료가 대부분 위쪽은 지르코니아, 아래쪽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왕복선에 쓰입니다. 이제 로켓 한번 나왔죠. 우주왕복선에는 어디다 쓰이느냐? 우주왕복선이 우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지구의 공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열이 사람한테 전달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기구물을 다 태우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세라믹 타일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세라믹 3D 프린팅은 주로는 재료 압출 ME 방식, 그 다음에 재료를 붙이는 BJ 방식, 그 다음에 재료를 광중합하는 PP 방식, 이러한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보통 많이 만듭니다. 자, 기존에 이미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좀 더 얘가 다양한 재료를 동시에 세라믹을 프린팅할 수 있는 걸 저희는 역시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를 만들었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빨입니다. 어금니. 실제 사람의 어금니를 저희가 프린팅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금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허리가 디스크 터졌을 때 우리가 추간판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를 이렇게 늘려줄 때 쓰는 뭐 그런 부품들. 지금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가 격자로 이렇게 해서 뼈를 늘리는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일단 사진은 뺐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람한테 집어넣습니다. 현재도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뭐 이빨은 당연히 집어넣고 이렇게 허리를 째서 넣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었고 요거는 이제 재미삼아 만들어 본 지르코니아로 된 반지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학생 한 명이 청혼하겠다고 하는데 뭐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져갔는데. 자,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세라믹 프린팅을 했는데 세라믹이라는 재료가 온도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도 잘 버티고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라믹 재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라믹 재료는 잘 깨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유리 같은 것들이 대부분 취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깨지기 쉬운 성질. 그래서 세라믹은 금속은 여러분들 때린다고 해서 깨지진 않죠. 하지만 유리나 세라믹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일정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세라믹의 강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깨지지 않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이제 복합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근데 세라믹과 금속을 같이 지금 이게 위쪽은 100% 금속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100%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중간 물질, 세라믹과 금속이 섞여 있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얘를 실제로 온도를 가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금속은 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라믹은 온도를 준다고 해서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얘가 온도를 받으면 위쪽은 늘어나고 아래쪽은 안 늘어나니까 중간에가 이렇게 뽀작거리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현재는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게 금속이고 위쪽은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구조체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음식, 그 다음에 전기회로, 그 다음에 바이오에 쓸 수 있는 지르코니아라는 세라믹을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느냐?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죠.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혹시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까 봐 잠깐만 하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다 아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통계학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르쳐줘야 얘는 압니다. 그래서 러닝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러닝을 했을 때 러닝을 하고 난 뒤에 얘가 학습하는 방법이 지도한 것만 아는 방법, 그리고 얘가 러닝을 한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계속해서 학습하는 이런 것들로 나뉘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요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이라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3D 프린팅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D 프린팅에 이미 많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FDM이라는 것을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프린팅을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일반 프린터와는 다르게 3D 프린터는 출력 성공률이, 아주 프린팅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모를까, 일반인이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합니다. 즉 10개 만들면 5개는 불량품, 5개는 간신히 출력되는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알 수 없는 오류들이, 아직은 기술이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계속 쳐다볼 수는 없으니 컴퓨터가 계속 쳐다보고 컴퓨터가 이상 증상을 알림을 주는 이런 것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이빨을 뽑는 데 있어서도 저희의 현재 이빨 10개 뽑으면 2개 정도가 양품이고 8개가 불량품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알 수 없는 오류들을 인공지능이 잡아내서 현재는 한 70%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성공률을.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장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런 장비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요즘은 뭔가를 하나 개발하려면 A부터 Z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도 만들고 재료도 알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알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은 인공지능이 대충 짜줘요. 예, 챗GPT한테 물어보면 대강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돼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프린팅을 하다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잘하고 있니? 그럼 인공지능이 사람이 없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얘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자, 실제로 이제 요거에 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핸드폰 카메라를 저희는 이용했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달고 기계가 움직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로 컴퓨터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래? 네.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다 정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정상 상태일 때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아마 이쯤에 나오던가, 네, 이렇게 알람을 띄웁니다. 문제가 됐으니까 빨리 사람 와라,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멈추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자동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사람한테 폴더에 저장을 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기능까지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의 성공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낮은 20% 수준에서 지금 한 60, 70% 이상 성공률이 높아진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제가 제일 처음에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팅을 어떻게 잘할 거냐. 두 번째는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비싼 제품을 잘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3D 프린터라는 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싼 부품을 만들어야 채산성이 맞겠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를 3D 프린팅은 만들 수 있으니 그럼 기존과는 다르게 구조 설계를 해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대교 대부분 다 지나가 봤죠? 네. 한강대교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리가 밑에 다리판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금속의 아치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걸 우리가 이제 현수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쭉 이어놓은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뭐 특이한 형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놨습니다. 이쁘라고가 아니고 무게를 어떻게 하면 잘 지탱할까. 또는 여러분들 킥보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킥보드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릴 때 타던 이렇게 앞에 두 발 돼 있고 뒤에 한 발 돼 있는 이런 킥보드를 보면 여기 사람 밟는 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니콤 구조 또는 멤브레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봉도 마찬가지예요. 철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달려도 이게 휘어지지 않죠. 근데 내부를 보면 비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2차 관성 아니지. 네. 어쨌든 이게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더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재료지만 더 많은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이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어. 그러면 또 다르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가 미리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 화면에다 그려봐요. 그렸는데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기에다가 사람이 올라갔을 때 괜찮을까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어떤 물체를 만들고 실험하는 것 자체를 사람이 하지 말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내가 한번 디자인을 한 후에 이 디자인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디자인을 만들 때는 얘가 알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명하기로는 3차원 확률 밀도 함수와 유니셀에 기반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좀 장난스럽게 만든 거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한 판이 있고 밑에 한 판이 있고 요 가운데는 비어 있는 구조입니다. 요 가운데를 어떻게 채워 넣으면은 여기에서 눌렀을 때 가장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요 가운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푸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안 넣으면 못 올라가잖아, 사람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손으로 풀어서 얘를 계산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도입한 방법은 컴퓨터가 알아서 계속해서 수만 번, 수천만 번을 자기가 혼자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수천만 번 하려면 거의 반년 이상 밤새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냥 전기만 먹여주니까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한 3만 번인가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주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가 디자인도 만들었다가 또 다시 만들었다가 해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동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지금 현재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 소프트웨어와 접목을 해서 여기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D 프린팅이 최근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면은 3D 프린팅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는
단가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얘가 껍데기를 만드는데 대략 한 1,000원? 1,000원 정도 듭니다. 전통적인 공정을 이용하면. 근데 이걸 프린팅을 하면은 제가 보기엔 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현재로서는 단가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는 아주 비싼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렴한 제품을 기존의 프린팅 방식보다 월등히 빠르게만 만들 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프린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왜 오래 걸리나요? 헤드가 움직이는 적층 조절입니다. 큐. 아이고 넘어갔다. 네. 큐. 3D 프린터는 왜 오래 걸리나요? 헤드가 움직이는 적층 조절입니다. 큐. 3D 프린터는 표면이 무거워진가요? 층을 쌓는 적충술일까요? 큐. 적충술을 대신할 방법이 있나요? 최적 3D 프린터는 한 번에 출력. 큐. 최적 3D 프린터 문제가 있나요? 출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장을 빠르게 출력하는 것. 원통로 제한수요 이런 식으로 길게 뽑아내는 것. 마침 레진 제작 가능성. 적층 조절 없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처음이 다른 3D 프린터.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액체에다가 뭔가 재료를 집어넣고 바깥에서 뭔가 막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하나 딱 만들어진다든지 로봇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통 3D 프린팅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3D 프린팅은 그런 건 아니고 한 층씩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 간에 어떤 결함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형상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 속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볼류메트릭 어떤 액체 수조 안에서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어떤 프린팅을 하면 좋겠다. 일종의 홀로그램의 방식입니다. 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CT 방식하고도 비슷합니다. CT라는 것이 우리 몸을 돌아가면서 엑스레이를 쭉 찍고 걔를 이어 붙여서 3차원으로 조합하는 거죠. 그걸 역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3차원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와 같이 CT 방식은 아니고 저희는 이파장 방식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레이저를 쏴서 이 레이저가 만나는 곳에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에너지를 조합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공정하는 건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해보면 광시트라는 광 파장대를 만들고 그 파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상을 프린팅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일반인 대상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자료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은데 사실 연구적인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자료가 됐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지겨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저희 애도 마찬가지였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학생 절반, 남학생 절반으로 이루어진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저기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프린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간이 늦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